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상대적이고 상황적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그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회중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 성공회를 향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지만 자기들 그늘 아래에 있는 침례교회나 또 장로교회 사람들은 되게 억압하고 차별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누구에게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로만스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스캔들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 독립을 했을 경우에도 일종의 참정권이죠.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투표권을 기독교인들에게만 한정합니다. 그것도 삼위일체를 신앙하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혹은 개신교인들에게만 이런 권한을 확보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자유와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거룩한 어떤 그런 가치로 또 특권으로 설정을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미국인 정말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의 범주 안에 여성이나 흑인이나 인디안들을 배제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랑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어가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가를 보면은 여전히 아직 충분하게 그 의미가 발전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종교의 자유를 누구에게 한정시켰느냐, 그 사회의 그 특권을 누구에게만 제한시켰느냐, 그게 대부분 소수의 개신교인들에게만 그런 특혜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것은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남았던 그들 중심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독단적인 생각들,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남아있던 증거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뉴잉글랜드 지역에 회중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세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여기는 회중교회가 아직까지도 공식 종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아까도 인용했던 에스라 스타일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지금 다른 주에 비해서 대단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핵심적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 분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행복한 정책이 회중교회가 공식 종교로 설립된 뉴잉글랜드 새 지역의 특징이다.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핵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한 분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행복한 정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네가 지금 회중교회가 특정한 특권을 부여받은 특정한 종파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한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퀘이커는 그들의 기본적인 핵심적 권리는 인정해줘. 그러나 특혜는 자기네한테 가졌어. 그런데 이것을 행복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억압을 경험하고 있던 침례교의 대표였던 아이작 베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작 베커스라는 사람이 침례교 대표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에스라 스타일즈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거는 참담한 기만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정책이지만 자신들이 또 각 소종파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존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이만하면 내가 특권을 보장해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나 그 구조 속에서 억압과 차별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아주 오만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모든 종교에게
공등하게 동등하게 배분된 게 아니라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떡을 떼어주는데 파이를 떼어주는데 찔끔 떼어주고 나서는 많이 준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버지니아에서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성공회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나머지 다른 밑에 있는 남부의 주들이 전부 다 성공회가 해체가 됐는데도 그 기존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지연 작전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종교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전에는 자기가 종교세를 내면 자기네가 다 갖다가 먹었는데 그걸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아까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게 지금 자기네가 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여전히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조치였다면 이번엔 종교세도 일반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세금을 내면 전부 다 공식 종교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교인인데 강제로 세금을 내서 내 교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공회의 금고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일반세를 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요. 그럼 그 종교세는 자기가 속한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공회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회 속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종교세를 내지 않도록 폐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세를 내게 해서 그중에 일정 부분이 자신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침례교와 장로교인들이 거칠게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세를 내는 대상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자. 그래서 그 세금을 내게 되고 대신 낸 세금은 자기네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로 들어가게끔 해주자라고 말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누가 기독교인이냐, 어떤 게 기독교냐라는 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성공의 사람들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감독제도를 승인한 사람들만 인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한 사람들만 신청한다든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혹은 기독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더 나가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대단히 자의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막 싸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786년에 이런 버지니아의 종교세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 간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내적인 갈등이 계속 가다가 1786년 1월 달에 토마스 제퍼슨이 기한해서 법이 하나 채택이 됩니다. 그 법의 제목이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버지니아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종교적 사정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특정 종교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직자가 되는데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공식 종교 혹은 국교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버지니아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76년도에 미국 혁명을 시작하게 되고 1787년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미 적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 안에 이제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가 된 거죠. 종교의 자유는 시대의 정신이다. 이게 시대의 대세다. 이거를 거슬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1787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헌법이 위반이 되고 그게 이제 89년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때 그 헌법에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공직자도 그 직무를 맡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적 사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예요? 아까 버지니아에서 만들었던 그 법안과 되게 비슷하죠. 결국 그래서 이런 조항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서 더 이상 종교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미국 헌법 조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너무나 짧게 한 줄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거에도 더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을 텐데 왜 이것밖에 안 집어넣었을까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이 1787년에 대륙 미국 의회가 연방 그 의회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 연방이 이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사람들도 충분히 부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룰 수가 없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 당연한 것으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디테일한 문구가 필요 없기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법을 만들면요, 연방에서 법을 만들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헌법이 되려면 각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주의 비준을 받으러 가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1787년 요 헌법에 나와 있는 요 한 문장으로는 종교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것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791년에 발효가 되는데 그때 권리장전에 총 10개의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1차 수정헌법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있는데요. 그 수정헌법 그 1조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게 된 거죠.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공직자가 공직을 얻는데 종교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만 넣었어요.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없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거기를 더 넘어서 미국의 의회는 국교를 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 외에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포함된 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게 이제 10개까지 있어서 총기를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지만 아무튼 1787년에 만들었던 미국의 재헌헌법에 있었던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년 후에 권리장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1조항에 지금처럼 국교를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종교행위를 방해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공식 종교를 붙잡고 늘어지던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겼고 혁명의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겠다고 또 함부로 또 말하기도 어려워져.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폈는데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791년도에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이제 물론 얼마 지난 건 아니죠. 거의 20년 이상 지나가긴 합니다만 마침내 1818년에 코네티컷, 그 다음 19년에 뉴햄프셔, 그 다음에 22년에 매사추세츠가
자신들의 헌법에서 이제 모든 종교 집단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마침내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모든 어떤 주도 특정한 종교가 국가의 배타적인 특권을 누리는 그런 종교는 없어지게 되고 모든 그 정부는 그다음에 국가는 종교 문제에서 손을 떼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신들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 행위를 하도록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